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조금 AI의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았네요.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녹화 끝나고 바로 오느라고 조금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2교시로 하나는 최근에 코인 얘기, 코인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조금 얘기들이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좀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자 AI가 변하는 이야 이 놀라운 기술의 발전. 이번엔 진짜 자연스러웠습니다. 와, 네. 예. 그리고 2교시에는 오늘 그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우리 김상훈 기자님이 또 에너지 문제 관심이 많잖아요. 에너지 전문 기자죠? 네, 김상훈 기자님이 2교시에는 오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얘기죠. 정리 좀 해드릴 겁니다. 잠시만 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 기자님. 예, 동아시아 최고의 암호화폐 전문 기자. 네, 근데 좀 얼굴이 귀엽게 생기셨. 저분이 선하게 생겨서 그렇지. 네, 되게 날카로운 분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셋 박근모입니다. 네. 네. 요즘 뭐 국회에서도 자꾸 부르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계속 부르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뭐 박근모 기자만 알아서 중요한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되니까 예. 저희도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네요. 비트코인에 요즘 무슨 일이 있다. 요즘 그 동네 네. 그 동네 또 한동안 신경 못 썼던 그 동네 무슨 일이 이야기. 있습니까? 가격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 외에는. 가격은 한번 올랐다가 살짝 주춤하며 떨어지긴 했는데 예. 그 가장 큰 이슈가 최근 5월달 들어서 발생한 거였는데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지갑으로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출금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보통 거래소에서 어디 다른 거래소나 혹은 다른 지갑으로 내 개인 지갑으로 보내려고 하면 예. 바로 한 번만 클릭하면 전송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려고 했더니 안 보내지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그때 한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했죠. 바이낸스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다 멈춰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 예전에 이더리움도 비슷한 사태가 한번 있긴 했었는데 비트코인도 똑같이 네트워크가 너무 과다하게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 지갑 투 지갑에 전송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비트코인 서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보낼 수 있는 최대 양은 정해져 있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송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송이 안 된 거죠.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5월 8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그런데 그걸 해외는 어버이날이 미래 화폐로 쓸 수 있겠다고 했으니 어떡?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용 목적 네. 어디에 사용을 한다고 처음에 백서에 나와 있었을까요? 그 돈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화폐, 네, 결제, 화폐를 송금. 대신할 수 네, 있다. 그렇죠. 그런 비트코인이. 용도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탄생을 했을까요? NFT 뭐 이런 거 날려 보내는데 쓴다. 이더리움은 그 스마트 계약을 장착시켜서 거래할 수 있는. 맞습니다. 비트코인과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네. 이야. 완전 사실 완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완전히 결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예. 비트코인은 결제, 송금을 위해서 처음부터 탄생되고 모든 게 설계가 됐다면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송금은 관심 없어. 네. 네, 대신 이더리움이라는 이 블록체인 안에서 모든 게 다 컴퓨터처럼 다 사용 가능한 형태로 하고 싶어 예.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더리움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뭐 뎁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흔히 말하는 NFT를 또 우리가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코인을 여러 가지 이제 토큰을 생성해서 그걸 거래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쓸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한 게 플랫폼인데, 그래서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세계인의 컴퓨터 이런 모토로 시작을 했거든요. 전 세계의 공용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비탈릭이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어졌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거 다 제거하고 그런 거 우리는 필요 없고 우리는 화폐로 쓸 기존 거야. 전통 시장의 화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탈중앙화된 화폐를 만들 거야. 예. 라서 이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송금용으로만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갑자기 움찔하면서 멈춰버린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뭐 정확히 말하면 움찔하면서 멈춘 건 아니고 송금하는 거래 내역을 제대로 완결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거긴 한데요. 채굴자가 줄어서 그래요? 아니면 거래가 우연히 많이 늘어서 그래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연히 많이 늘어서 우연히 그럽니다. 많이 늘어서? 네, 채굴자 수는 사실 큰 변동은 없어요. 뭐 가격이 하락한다고 급격히 빠져나간다거나 새롭게 진입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거래가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발생했던 일이죠. 야, 그러면 무슨 기능입니까? 그러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처럼 네. 지금 새로운 제가 기능을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하나 재미있는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굉장히 조잡한 이미지 같기도 한데 위에 써있죠. 박 기자님이 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비싸게 팔리는 그림이에요. 예. 이 비트코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NFT예요. 이게 비싸게 팔린다고요? 네,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단적으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으로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으로는 이런 걸 하질 못했는데 예. 이제부터 비트코인으로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라는 거죠. 그림 같은 거 NFT 그림을 서로 그림이나 보내고 음성이나 모든 데이터를 다 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도 네, 비트코인에도. 기존에 사실 그게 사실 이게 이런 기능을 실었다는 건 사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에서는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NFT가 이더리움 기반에서 거래된다는 게 무슨 개념이었어요? 그 개념부터 설명을 좀 NFT 해주시면.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코드로 이미지 있으면 이미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디서 저장되어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기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록을 전부 다 코드로 다 하게 됩니다. 예. 이더리움에서는.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코드 방식으로 차곡차곡 기록을 한 다음에 ERC721이라는 표준 토큰 생성 방식이 있어요. 예. 그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게 NFT 우리가 흔히 보는 NFT거든요. NFT 그거 하나의 하려면 파일. 이더리움이 있어야 돼요? 네. 이더리움 계약서가 있어요? 일종의?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는 이더하고는 별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토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블록체인 전체 우리가 흔히 말 온체인 네트워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거든요.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말해요. 어떤 온라인 상점인데 이더리움만 받아요? 결제 수단으로? 지금은 그렇죠. 아, 근데 그런 다른 이더리움-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확장이 돼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일단 전용 이더리움 쇼핑몰이 있었다. 전용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모든 상품들은 전부 다 판매할 수 있는 상점. 그럼 이런 비슷한 겁니까? 개념. 그러니까 NFT가 그걸 거기서 거래. 실- 중에 하나의 실제로는 상품이다. 이더리움이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간 건데 네. 그 이더리움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무슨 NFT 무슨 그림이 있거나 네. 음성이 있거나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NFT거든요, 사실. 예. 그게 NFT라는 건데 비트코인에서는 그런 NFT를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사실 NFT를 만들 수도 있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런 시도는 계속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NFT를 만들려면 우리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는 이 블록체인의 블록에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맞음. 맞아요. 그런 내용을 다 기입을 써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요. 네. 근데 비트코인에는 사실 그런 공간이 너무 조그맸어요. 예. 있기는 있었는데. 있긴 했었는데 있긴 있었다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A가 B한테 비트코인 몇 개를 보냈어. 라는 건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정도 기입을 할 정도의 공간은 존재하긴 했어요. 그냥 보통 트랜잭션만 제가 이렇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 구조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블럭이라고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럭이에요.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에서 블럭을 생성한다라고 하면 이 상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요 상자. 그럼 요 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위쪽에 블록 헤더. 블록 헤더에는 다양한 이런 정보들이 있죠. 뭐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이 블록 생성 시점이나 난이도나 누구한테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 아니면 해시 값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 헤더 부분에 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트랜잭션 부분이거든요.
이 트랜잭션은 거래 내역을 적어두는 겁니다. A가 B한테 보냈다라는 건 이 트랜잭션 칸에 이렇게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잭션 공간이 1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비트코인에 뭐 NFT로 발행을 하고 싶든 아니면 다른 코인을 만들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 불가능했던 이유가 여기 공간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트랜잭션을 싫다 보니까 남은 공간이 별로 없어. 그럼 당연히 할 반대로 수가 없던 이더리움은 저 트랜잭션 공간이 컸습니까? 굉장히 크죠. 그 이더리움 구조가 이게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태생부터가 다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이 블록 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 박습니다. 트랜잭션에 다 때려 박아야 돼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아요. 이더리움은 NFT 우리가 흔히 보내잖아요. 근데 NFT는 이더리움 이 블록 안에 트랜잭션에 기입만 합니다. 예. 기입만 해요. 그럼 실제 그러면 그 뭐 이미지든 영상이든 이런 데이터는 어디 있냐? IPFS라고 하는 분산 저장 공간에 따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공간에 따로 저장을 해놓고 예. 이 블럭에는 이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링크만 적어두는 거죠. 네. 아. 이 적어두고 이거 누가 소유했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져 있어요. 이더리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럼 지하철 어디 몇 번 사물함에 물건을 넣어놨으니 가져가. 맞아요. 이더리움 그것만 그런 적어 구조로. 쪽지만 던져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 물건이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NFT가 흔히 증표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서 기인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구성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는 거죠.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이게 결제용으로 쓰는 거니까 블록에 결제 내역을 다 때려 박아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굳이 그 공간 안 만들어놨다 네, 이거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록 안에 데이터를 심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거죠. 1메가라는 이 공간에 트랜잭션을 싣고 거기에 이미지까지 실으려고 하니까 안 실어져요. 공간이 너무 적어서. 근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예전부터 2013년 때쯤에도 컬러드 코인이란 게 비트코인 기반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예. 컬러드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최초의 NFT가 발행된 블록체인이에요. 이더리움이 탄생하기 전에 비트코인 기반으로 NFT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선 아이디어를 이 블록 번호를 유니크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자. 그래서 예. 블록 번호별로 블록은 이제 블록 번호는 한번 생성되면 이제 영구히 반복돼서 이제 새롭게 유니크한 번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블록은 노란색으로 하자. 2번 블록은 파란색으로 하자.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컬러드 블록체인이라고 예.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도 너무 사실 너무 심플한 구조잖아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걸로 굉장히 아이디어 많게 예술가 분들은 그래서 이 블록을 여러 구성 배열을 만들어서 그걸 작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굉장히 많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확산은 안 됐고 그냥 최초의 NFT다 정도만 이렇게 됐었는데 이 비트코인에서 이게 좀 더 사설을 얘기하면 비트코인 2009년에 탄생을 했잖아요. 예. 2009년에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는 이 블록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36메가바이트였어요. 이게 36메가바이트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 이미지 제가 첫 번째로 보낸 이 프로는 지금 이 이미지. 무슨 소리야 이런 느낌입니다. 이 이미지가 원본 파일이 몇 메가바이트인지 혹시 아실까요? 엄청 작겠죠, 뭐 이거. 뭐. 그럴 것 같은데요. 별로. 3.7메가바이트입니다. 예. 이 이미지 하나가 3.7메가바이트인데 비트코인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사토시는 이제 36메가바이트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예. 이런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그 정도로 마련해 놨는데 그게 2010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 코어 개발자 안에서 커뮤니티랑 의견을 모읍니다. 이거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라는 어허. 의견이 나와요. 어. 그래서 그때 2010년 1년 만에 2010년도에 1메가로 줄어들어요. 그게 계속 이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줄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채굴자를 위한 것도 있고 네트워크를 위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36메가바이트라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이 전부 다 채워져야지 다음 블록이 생성되잖아요. 근데 너무 초창기였던 효율성을 거죠. 위해서. 네. 이게 생성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또 특정 채굴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독점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걸 구조를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트렁크가 좁아졌다.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근데 좁아지니까 가볍게 가려고. 네, 굉장히 가볍게 빠르게 또 디도스 공격 36MB 채우다가 근데 외부에서 디도스 공격 같은 게 들어오면 이게 다 블록 채우지도 못했는데 알겠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블록 사이즈 1메가까지 줄였다가? 확 줄였는데 2013년도쯤에 이제 그때 정도 되니까 비트코인 여기저기서 많이 쓰려는 시도들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때 되다 보니까 1메가는 너무 작은 거죠. 뭐 트랜잭션을 채우다가 부족해 넘쳐나. 예. 그럼 다음 블록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비트코인에서 블록 하나가 생성되기까지는 10분 정도가 걸려요. 예. 블록이 하나 생성되고 그 다음 블록 생성될 때까지 10분이 걸리는데 그래서 블록 하나 꽉 찼어요. 근데 나는 빨리 이거 보내고 싶은데 기록해서 보내고 싶은데 10분간을 기다려야 돼. 그러네. 그러네. 이게 문제가- 요즘도 10분 걸려요? 지금도 그 정도 걸려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 거래 한 번 하는데 10분 걸린다고요? 기록을 하는데 그 10분 정도 걸리고요. 보통 그 기록이 되면 우리는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거래가 완료됐다라고 말하는 건 보통 블록 3개에서 6개 정도가 생성됐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완결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최소 30분 정도 걸리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돈 보내려고 네, 받으려면 돈 보낸 게 확정적으로 되려면 근데 그게 100만 명이 보내든 1000만 명이 보내든 10명이 보내든 똑같이 30분 걸려요. 각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진 않죠. 이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번이 딱 그런 사이였는데 많이 걸릴 때도 있고 블록에 그 트랜잭션을 차곡차곡 채우잖아요. 근데 내가 채울 수 있는 범위 너무 늦게 이렇게 적어버린 거죠. 예. 내 순서는 지나갔어요. 그 블록은 생성이 됐는데 그러면 10분간 기다려야죠. 그 다음 기회에 내 거래 내역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보내지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이제 용어로는 펜딩 됐다라고 지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예. 2013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거 빠르게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속도 좀 높이자. 이거 높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때 나왔던 게 세그윗이라고 하는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 예. 합의를 거쳐서 그 세그윗이 이 트랜잭션 부분에서 서명을 하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라는 서명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서명 부분을 따로 뜯어내자. 어? 분리를 시키자. 예. 이게 트랜잭션 공간이 1메가로 너무 좁으니까 여기서 서명 부분은 덜어내고 따로 저장을 하고 순수한 트랜잭션 그 거래 값만 넣자. 예. 그런 공간 여유가 좀 남으니까 더 많이 실어서 보낼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세그윗이 또 거기서도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있어서 막 비트코인이 쪼개지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게 무사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막 줄였다 늘렸다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봐요. 그것도 신기하네. 블록체인은 전 세계 그 커뮤니티 그 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면 커뮤니티에서 합의를 이루면 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전부 다 그렇게 제안이 올라가고 그 제안을 투표를 합니다. 합시다 투표를 하고 해서 투표하고. 네, 그래서 투표율이 처음에 세그윗 되는 것도 그래서 처음 목표는 비트코인 재단에서 목표는 80%였어요. 80%의 참여자 그 찬성을 하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예. 안 됐죠. 그게 안 돼서 점점 낮아져서 최종적으로는 40%가 60% 찬성으로 그게 통과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제안이 오고 그 제안을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한 케이스. 그래서 세그윗을 해서 이제 공간이 좀 더 이제 여유로워진 거죠. 이 1메가라는 공간이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서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예. 그래서 서명 부분을 제외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 이 블록에 실을 수 있는 게 4메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실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 블록에는 4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어렵게 트렁크 늘려서 어. 하는 일이 NFT 이제 실어 나르겠다는 거예요? NFT는 첫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한계를 깨부셔 보자,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시도인 거예요. 이더리움으로 다 된다면서요? 맞아, 이더리움으로도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그 그룹 입장에서는 우리 걸로도 할 수 있게 해보자. 사실 비트코인 그룹 안에서도 이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 이게 비트코인을 우리가 그런 플랫폼처럼 사용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건 사토시가 처음 백서에 쓴 것처럼 결제용으로 쓰는 게 맞나? 처음에 결제용으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결제용을 덜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용도를 좀 다양해 보자. 이게 생태계를 지금 딱 나오는 게 이게 비트코인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계를 확장시키자라는 주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게 오디너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등장해서 NFT가 만들어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예. 좀 더 활용성을 높이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결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NFT를 하든 아니면 토큰을 만들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쓰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될 거야. 라는 기저가 깔려 있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좀 더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긴 해요.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채굴을 하잖아요. 예. 채굴을 한다는 게 이 블록을 하나씩 생성하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을 합니다. 네. 그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뭐가 있죠. 있을까요? 코인 한 번 거래시키면 수수료 준다면서요. 그렇죠. 보상, 블록 예. 생성 보상을 받죠. 그래서 2009년에 처음 비트코인 등장했을 때는 블록 하나 생성할 때마다 50BTC, 비트코인 50개씩을 줬거든요. 예. 그걸 2013년, 2012년에 절반으로 25개로 줄이고 계속 이렇게 줄이다가 지금 현재는 6.25개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블록 하나 생성할 때마다. 근데 비트코인이 무한정 채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1930만 개 정도 채굴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약 170만 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 다 채굴되려면 이제 반감기 때 조금씩 주니까 결국 2100년까지는 가야 되긴 하지만 채굴되는 양 보상이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채굴자들이 이제 고민을 계속 했던 거죠. 돈이 안 돼. 채굴자들 입장에서. 채굴자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거. 채굴 해봤자 전기 예. 들어서 기계 사가지고 채굴 돌려봤자 지금은 6.25개인데 내년에 또 다음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내년에 되면 또 절반으로 줄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토막이 나잖아요. 이거 그러면 우리 수익이 그러면 그만큼 2배 최소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올라야지 본전치기가 된다는 소린데 예. 이게 가능할까? 아. 이게 쉽진 않은 문제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구조로 설계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에도 점점 갈수록 채굴은 줄다. 어려워질 거고. 네, 예. 근데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많이 쓸 테니 맞아요. 이걸 어떻게 그럼 트랜잭션을 감당하지? 네. 라는 생각을 처음에 안 하고 화폐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36메가바이트로 만든 거예요. 예. 블록 사이즈를 36메가바이트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도 한 번에 다 기입해가지고 실어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 배를 그러면- 크게 만들었어. 네, 예. 그러면 충분히 다 소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돌려보니까 이게 너무 시기상조였어. 너무 블록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다 채우기 전에 다음 블록이 오거나 아니면 공격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보통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생성되면서 진행이 예. 돼야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다 채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낭비된 공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줄였다가 확 줄였는데 줄이니까 또 너무 작아. 너무 작아진 거죠. 어. 그래서 그걸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 꾸준히 체크카드 쓰면 안 있으면 됩니까? 비자나 마스터. 아, 좀 들어봐. 물론 그게 있죠. 그래서 지금 개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중간에 그래서 이 세그윈 문제로 쪼개져서 나온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예. 비트코인 캐시라는 프로젝트가 안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세그윈 문제로 싸우다가 쪼개져서 그럼 우리 같이 못 갈 것 같아. 예. 우리 그냥 따로 떨어져서 나갈래 하고 떨어져서 나온 프로젝트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대로 포크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이 사이즈를 늘리자고 한 건데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늘려서 우리가 쓸게 해서 32메가바이트로 늘려서 사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재 네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비트코인 캐시. 캐시. 네. 그 현재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고 그게 우리로 치면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렇게 나눠집니다. 3년상, 5년상. 뭐. 물론 거기서 재밌는 게 비트코인 캐시 안에서도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분파돼서 쪼개지거든요. 예. 비트코인 SV라는 형태로 쪼개져서 그 안에서도 또 사이즈 문제나 아니면 활용도 문제에 또 이견이 발생해서 쪼개져서 이게 나와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SV라는 형태도 있고 비트코인 골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계열의 코인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굉장히 이쪽에서도 진짜 특이하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 아하. 그러면 비트코인이 사이즈를 키우면서 예를 들면 NFT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됐어요. 다시 줄였다가 네. 다시 늘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더리움이랑 차이가
아직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한계가 애초에 그런 플랫폼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아니라서. 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기반 NFT 그래서 뭐 BRC20이라는 뭐 토큰 비트코인 기반 토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지금 말이 붙어서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 이건 개발자 한 명이 그냥 표준처럼 한번 ERC 이더리움 기반 토큰처럼 그 비트코인을 따서 명칭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사실 그 정도의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처럼 단번에 가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 개발자도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 시작한 거지 이게 이더리움처럼 플랫폼화하는 걸 자기는 바라지도 않고 그것 알겠어요. 힘들어 보인다. 알겠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업계에서는 했죠. 요즘 그런 게 그거 이야기일 것 같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다가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갔었는데 수수료 문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러분 그 참고로 오늘은 그 김남국 의원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계속 채팅창에서 그거 가지고 싸우시는데 저희는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김남국 거는 예. 종합지들을 모셔라. 뭐 그냥 거기서 다 알려지고 있는 것 네. 같더만요. 예. 저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들만 있을 뿐이지. 예. 뭐 거기서 저희가 뭐 취재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새로운 팩트가 있을 때 저희는 있을 때 뭘 저희가 하는 거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더 저희가 취재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그렇죠. 계속 예, 이어가십시오. 예. 네. 수수료. 네, 수수료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블록체인 생성 보상 어. 플러스 네트워크 수수료, 전송 수수료를 합쳐서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전체 그 채굴자들이 갖고 가는 수수료 중에서 예. 한 5% 정도가 이게 그 전송 수수료 수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수수료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5%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밑에가 뭡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하얀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예. 아래쪽은 채굴 수수료 비율. 그러니까 블록 생성 6.25개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냐를 가격으로 계산해서 비율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 보통 5% 정도 전체 채굴자 갖고 한 수수료 그 보상 중에서 이게 네트워크 수수료로는 5% 정도를 받고 있었다. 예.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5월달에 이렇게 취소했죠. 채굴자한테 가는 거 말고 네. 채굴자들이 받는 거에 일부분을 또 수수료로 띄어요. 아니요. 여긴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블록을 노드를 돌리면서 블록을 생성을 하잖아요. 네. 그 그럼 생성된 블록 보상 예,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받아요? 받고 플러스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그 대가로 그러니까 노드를 운영해주고 있다는 예, 것은 예. 네트워크를 돌리고 있다는 네네.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한 대가로 우리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전송을 하면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네네. 그 수수료를 일부를 채굴자한테 주게 됩니다. 예. 송금 수수료를 네, 그거 채굴자한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채굴자들이 받는데 사실 채굴자들이 걱정이 되게 많았었죠. 왜냐면 채굴 보상은 점점 줄고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이제 채굴이 안 될 텐데 예.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지? 블록체인 진영에서도 비트코인 진영에서도 그거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예. 채굴 보상이 떨어지면 채굴자 다 떠나는 거 아니야? 채굴이 안 되고 네트워크 안 돌겠죠. 그럼 노드가 형성이 안 되니까 맞아요. 계약이 안 돼. 그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출 수가 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NFT가 등장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비트코인 기반의 코인들, 민코인들이 나왔는. 제가 이거 재밌어서 몇 개 이미지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 보시면 네. 이게 며칠 사이에 한 달 사이에 BRCC 비트코인 기반 밈코인들이 14,500개 정도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무슨 코인이라고요? 밈 코인이라고요? 네, 밈코인 그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미지를 갖고 이런 코인들입니다. 아, NFT 같은. 네, NFT 이미지를 아. 보통 우리가 페페라고 말하는 그 개구리 이미지 예.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데 재밌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쓰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코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NFT 코인으로. 어.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건 근데 비트코인 기반이다. 네,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할게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등장을 했고 14,000개 정도가 발행이 된 거죠. 프로젝트가 등장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거래량 때문에 이게 그렇기 거래가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다. 그렇죠. 이게 거래되면 무조건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가 한 $30 정도 돼요. 네. 보통 $3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요즘엔 그럼 비트코인으로 돈 보내려면 1달러어치를 보내든 1,000만원어치를 보내든 $30는 떼어요.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지 전송이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네.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비트코인 멤플이라고 비트코인을 송금을 하잖아요. 그럼 예. 송금하면 바로 이렇게 딱 이프로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멤플이라고 하는 저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 거기에 들어가서 순서를 기다린 다음에 음. 내 순서야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네. 전송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가는데 이게 기본 값으로 기본 수수료로 보내면 멤플에 계속 그냥 쌓여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급행료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에버랜드에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지. 네, 그 패스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웃돈을 붙여서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민코인들이 나와서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거래가 많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빨리 사서 비싼 값에 팔아야 되잖아요. 예. 빨리 팔고 싶은데 어. 이 트랜잭션 꽉 차서 팔리지가 않아요. 팔 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러면 어떻게 해요? 웃돈을 붙여서 빨리 판매를 해야 그렇겠죠.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웃돈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가스비가 계속 전송 수수료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보통 그 채굴자들이 갖고 가는 수수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에서도 보면 채굴자들이 보통 본인들 보상에서 한 5% 정도가 전송 수수료 이익이었는데 한때 5월 8일 한때 엄청나게 폭발했을 때는 60% 70%까지 치솟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내가 채굴하는 것보다 네트워크 유지하는 대가로 받는 게 더 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가 지금 약간 낮아져서 지금 한 40%대까지 낮아졌다가 지금 좀 안정기를 찾긴 했는데 아직도 지금 과다하게 멤플에도 지금 20만 계약건이 아직 멈춰 있더라고요. 예.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 그리고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럼 비트코인으로 돈 보낸 사람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까? 못 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낸스에서 출금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바이낸스 출금 버튼 눌렸는데 펜딩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와. 출금이 가서 딱 상대방이 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트워크에서 멈춰 있는 펜딩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저 남미 어떤 나라는 그 나라 법정 화폐가 비트코인이라서 해외에서 버는 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그걸로 가족들 쌀 사고 먹고 살고 하는데 그래서 은행이 멈춘 거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그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도 쓰는데. 있는데 지금 오디널스다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해서 비트코인이 전송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 국가 사람들 어쩌라는 거냐라는 비난의 기사들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거래 수수료 즉은 $30일 때도 있고 $5일 때도 그렇죠. 있고 그건 계속 실시간으로 그때 변동이 달라요? 됩니다. 네, 실시간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낸 거래 수수료는 다 채굴자가 가져간다. 채굴자들이 가져가고.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소론, 노론 뭐 싸우고 있다면서요. 이런 거 하자는 파와 그래서- 아니 순수하게 하자는 파와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쓰면 안 됩니까? 뭐 엄청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껏 좋은 거 발명해 놓고 왜 거꾸로 돌아가요? 근데 인류가? 이런 다양한 시도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사실 비트코인 자체만으로 비트코인 직접 그냥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가 3.7메가짜리인데 네. 지금 비트코인 블럭에 최대한 실을 수 있는 게 4메가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지 하나 딱 싣고 보내면 그 블럭에다 아무것도 못 채워요. 그 거래 내역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멤플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기 힘들면 우리가 사이드 체인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비트코인 메인 체인이 있으면 그 체인에 전부 다 기록하지 말고 이 메인 체인이 있으면 메인 체인에 연결된 새로운 체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거래 내역을 붙인 다음에 결과값만 메인 체인에 붙이자. 이러면 훨씬 빠르게 처리될 거 아니냐. 그래서 레이어 2,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형태로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진행된 케이스였거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비트코인 기반의 레이어 2 솔루션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중간에 이번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여러 가지 코인들로 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한데 굳이 비트코인으로 그렇게까지 써야 돼? 라는 의견들이 실제로 높았던 것도 사실이어서 진척이 좀 더뎠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비트코인 기반의 그런 애들이 나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뛰어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옛날에 비트코인을 어디다 써요라고 할 때 유일하게 그래 저거는 말 되네 싶은 게 예. 해외 송금할 때 은행들의 그 무슨 망입니까? 네. 그거 쓰면 수수료 비싼데 또 시프트 쓰면 예, 맞아. 비트코인 쓰면 싼데 그 뭐 쌤 오추리 같은 그런 분들 저 고향으로 돈 보낼 때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좋지 않냐? 그 왜 은행들이 중간에서 그렇게 그 많이 마진을 가져가냐?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 원래 은행들은 뭐 그 은행 뭐 조직 운영하기도 하고 또 거래 기록 다 남기고 실명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비용이긴 해라고 하더라도 그래 그거는 쌀 수 있겠네 했는데 그조차도 그럼 무너지는 거네요 이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사실 그 부분도 비트코인 기반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큰 가능성은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서비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디파이 서비스의 최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더리움 디파이 서비스 규모를 굉장히 늘린다고 해요. 굉장히 잘 되는 디파이 서비스예요. 이더리움 기반. 예. 걔네들이 굉장히 이더리움으로 예금하고 대출하고 막 그런 거 말하는 네. 거죠? 네. 예. 그걸 계속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끊임없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의 최대 성장할 수 있는 한계는 이더리움 시총까지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그 시총을 넘어가는 순간에 존립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 규모는 이더리움 시총이 되는 거거든요. 디파이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서비스들은. 예. 근데 반면 그러면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나 서비스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은 지금 이더리움보다 한 3배 정도 더 크거든요. 시가총액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단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은 비트코인 기반으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면 최소 이더리움에 있는 것보다 3배 정도는 더 크게 사이즈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관심들이 되게 많은 거죠. 비트코인으로 단순하게 그냥 결제용으로 쓴다고 하면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레이어 2도 사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굳이 뭐 지금 NFT만 안 하면 비트코인은 NFT만 실어서 안 보내면 이게 전송하는데 송금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면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금리, 비트코인이라는 이자가 예전보다 높아졌다. NFT라는 쓸모로 새로운 걸 찾으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금리를 받는 셈이잖아요. 그쵸. 일종의 보상을 그렇게 보상을 받는 받는 셈이잖아요. 그게 금리가 높아졌다. 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를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는데 그거에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지적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차피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민코인처럼 NFT를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서 팔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살려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몰리면서 수수료를 더 웃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금리처럼 그렇게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도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느 순간 되는 순간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안 써 또 안 써. 내가 이걸 여기서 보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해외에서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민코인 NFT 열풍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마비가 잠깐 되고 예. 가격도 흔들거리고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지금 수수료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전송 수수료 높아지고 있는데 예. 보통 한 2달 정도면 안정화를 찾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코인들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달 정도는 좀 이렇게 변곡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2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쓸모 있는 요소가 비트코인에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많이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의 머릿속에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 시작해가지고 사람 복잡하게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아니 이거 왜 시작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 아니 송금 다 잘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없지 송금 수단이 없습니까? 새로운 쓸모를 찾았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아무튼. 야, 비트코인 세상에 요즘 또 이런 게 이슈다. 자, 네. 아무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쓸모가 생겼다니까 좋네요. 디지털 에셋에 네. 깎은먹 기자님.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